한미 외교안보수장들이 이번 주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연달아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위험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국 간 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이른바 한미 외교안보 슈퍼위크가 마련된 셈인데요. 네, 엄중해지는 국제 정서 속 이번 주 열리는 이 한미 외교 또 안보 연쇄 회담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또 날아가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슈퍼위크라고 할 만한 한 주가 될 텐데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벌써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이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다. 뭐 이제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한미동맹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뭐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거래주의적인 접근법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한국을 뭐 협박도 했습니다. 사실 뭐 여차하면은 주한미군을 빼가겠다. 뭐 이제 이런 협박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도 약간 너무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동맹 정책을 취해왔던 것 같아요. 양국에서 새로운 이 정부가 들어섰고요, 수립이 됐고, 그러고 나서 좀 빠른 속도로 동맹이 복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양국의 뭐 주요 장관이죠.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남이 잦아지는 이유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인은 뭐 지금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 그리고 뭐 또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이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라든지 심화되고 있는, 그다음에 미중 경쟁, 뭐 중국의 위협이라면 위협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기제는 한미 동맹이라는 어떤 그런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번 그 가장 중요한 장관들이 만나면서 연쇄회동을 갖다 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은 북한 핵 미사일 위기를 뭐 조금 잠재울 수 있을까? 그다음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미 동맹에 관한 어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회담의 의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김재천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거를 한반도와 지역 차원 두 개로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확장 억제 관련한 그런 이슈가 워싱턴 내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여러 가지 뭐 독자적인 행동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워싱턴에서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미국이 과연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억제를 이제 동맹국에게까지 확대를 해서 제공한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안정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봄에 또 한미 연합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에 연합연습을 두고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또 화력 시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운용 훈련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또 잘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3월이 아무래도 실기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의 위협이겠죠.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호주 간에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펜타곤이 한미 간의 이런 대화와 관련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자면은 그 연합연습의 목적이 deter any fo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적이든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이라는 것에 아무래도 중국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한미 간에서도 이러한 중국 억제를 위해서 어떠한 협력거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외교 금요일 날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일단 국방회담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오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타고 온 항공기 E4B 나이트워치잖아요. 이게 뭐 하늘 안에서 정말 뭐 모든 지휘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군 장교 생활할 때도 상당히 좀 많이 봤었던 그런 기종이거든요. 네. 이 항공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타고 오는 전용기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별명이 뭐 하늘 위의 펜타곤, 그러니까 그렇죠. 국방부죠. 그리고 뭐 심판의 날에 뭐 항공기 뭐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핵전쟁이 터지는 날을 심판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보통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뭐 본토에 핵 공격을 받았다 예. 그러더라도 이 공중에서 핵전쟁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용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폭발이나 그다음에 뭐 전자기 뭐 펄스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에게도 어느 정도 조금 메시지를 발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뭐 핵무기 있고 뭐 핵을 갖다 좀 위협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우리 실력으로 좀 견뎌낼 수 있다. 뭐 어떤 아하. 그런 메시지도 동시에 조금 발신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오스틴 장관이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한미 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 뭐 타고 온 항공기만큼이나 뭐 굉장히 좀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계속해서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작년 말에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때 만났었을 때 뭐 공동 성명의 형식을 취했던 것 같은데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가 나갔었죠. 만약에 핵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연초에 내놓은 전략 문건을 보더라도 비슷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갖다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사실 회담 후에 비슷한 어떤 강력한 경고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예. 좀 전에 이제 김진아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 실질적으로 지금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 강화하겠다라고 양국이 합의를 갖다 했는데 네. 그 내용이 진짜 이제 좀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채워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갖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회담에서 주로 좀 어떤 구체적으로 다뤄질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억제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채워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대응한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돼요. 네.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수단을 또 동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함께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보리 결의 수준에 또 여러 가지 파트너들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조를 강화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미국도 확장 억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장 억제 협의체를 일단은 강화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은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전술 작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재래식 작전 계획은 있지 핵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작전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일 것이고요. 그 확장 억제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력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전력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은 핵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핵 자산이 없기 때문에 재래식 자산으로 이제 같이 통합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재래식 자산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하고 싶어하는 게 한국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 간의 그런 억제력에 있어서 공조가 훨씬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즘 나오고 있는 게 나토 수준의 여러 가지 협의체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론에서의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인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만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독자 핵 개발이 필요하다. 핵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이 76.6%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론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글쎄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어떤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많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핵에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전술핵과 관련된 논의가 혹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글쎄요, 뭐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강화하고 그다음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양국의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확장 억제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갖다가 심도 있게 전개를 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죠. 전략 자산을 전개함에 있어서 네. 기획 단계에서부터 훈련, 실행 단계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 더 깊숙이 관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한미 양국의 합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확장 억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김진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미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사용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확장 억제에 있어서 많은 부분 관여를 하고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장 억제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지금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를 위해서 지금 도상 훈련을 2월 초에 미국에서 개최를 갖다 하는 것이고 네. 그런 도상 훈련 후에는 이제 맞춤형 뭐 억제 전략이 나오겠죠. 그러고 네. 나서 그게 네.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뭐 핵 자산의 그 전술핵의 재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나토식의 핵 공유라든지 이런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네. 논의도 이제는 확장 억제의 큰 틀 안에서도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CSIS라고 미국의 3대 싱크탱크 중에 하나고 굉장히 공식력이 높은 그런 싱크탱크예요. 네. 거기서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는데 뭐 당장은 뭐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굉장히 뭐 권위가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뭐 초당적인 입장에서 발표한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 내에서도 금기시되어 왔던 뭐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이제 논의는 뭐 시작될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네. 그 원칙은 좀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조금 전 보여드린 국내 여론조사 사이에서 좀 간극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내 기류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 고위급에게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노코멘트 또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필요가 없다. 노코멘트도 사실상 그렇다면. 네, 그런 셈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걱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전술핵을 여기다가 어딘가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유사시에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북한이 제일 먼저 때릴 곳이 어디냐? 바로 전술핵이 있는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무력 사용의 그 용인 수준이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갖다 놓을 때 누가 관리를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인가냐는 문제예요.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관련한 시설들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과 인력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관리하는 데 누가 일단 부담을 해야 되고 얼마나 비공개적으로 그 협조를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이 전술핵을 개량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게 B-61에 모드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12 모드라고 이것이 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전술핵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핵탄두인데 이것을 탑재할 수가 있는 게 F-15나 F-35 그리고 B-2 이 정도이거든요. F-35 같은 경우는 한미가 이제 연합 비행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유사시에는 핵을 탑재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공약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자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순환 배치,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 계속 두면서 한국 근처에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 이제 확장 억제 공약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아마 대안으로서 앞으로는 계속 논의가 될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중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 지난해 11월에 SCM을 열었고 그때 이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하자 이런 내용들을 했고 아마 오늘 열리는 회담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할 걸로 보이고 시나리오 같은 걸 좀 만들 걸로 보이는데요.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이걸 어떤 거라고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면 좋을까요?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불러요. 또 네. 줄여가면 TTX라고 부르거든요. 테이블탑이라니까 테이블 위에 시나리오를 딱 놓고 그것을 계속 이제 토론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말로는 이제 도상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서 작전 훈련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말로써 계속 토론을 하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예. 결국에는 이 주어진 상황이 우리가 어떤 위협으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각자가 또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운용 능력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한미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어디까지 동원을 할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수준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범위도 다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이제 일단 그룹으로 나뉘어서 먼저 토의를 하고 그리고 예. 다시 모여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어떤 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보완을 시키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하는 것이 바로 TTX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핵과 관련한 부분은 작전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그러면 이런 TTX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전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계획을 만드는 전 단계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안 한 게 아니에요. 2012년부터 TTX는 1년에 한 번씩을 해왔는데 이것을 이번 정례화하고 굉장히 상시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하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런 어떤 훈련을 한다는 것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3월이면은 저희가 제기할 훈련들이 전구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전구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여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카드 중에 하나가 7차 핵실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아까 그 한국의 핵무장에 관련 지어서 한 말씀만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요. 네. 미국은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 해보자라는 입장으로 많이 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면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면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핵 확산 정책, 비확산 정책을 깡그리 무시하는 정책이고 한미 동맹도 망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갖다 꺼내느냐. 근데 요즘에 제가 작년 말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전문가들과 토의를 해본 결과 네. 상당히 조금 공감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3, 4년 그러니까 만에. 오죽하면 그렇겠느냐고 하면서 지금 그때 여태까지는 조금 금기시돼 왔던 논의도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반응 여부를 떠나서 네.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해보자. 그런 쪽으로 논의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의 움직임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이틀 전에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발사체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이제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새로운 어떤 ICBM을 개발하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러면 네. 이것이 이제 그 전초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를 실험하는 ICBM 실험을 계속 해왔었죠. ICBM의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액체 연료를 주입할 경우에는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네. 상대방에게 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제 네. 고체 연료라는 것은 미리 조금 탑재를 갖다 해놓을 수도 있고 해서 상대방에게 발각이 잘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이 지금 삼축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이 킬체인이라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핵을 탑재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조기에 조속히 탐지해서 그것을 네.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트럭에서 지금 발사하는 실험도 하고 저 열차 위에서 실험도 하고요. 예. 저수지에서 갑자기 쏘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빠른 속도로 이런 능력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실험이 과연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분석이 예. 들어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한국의 킬체인 그러니까 한국의 선제 공격을 우리는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북한도 강력하게 발신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작년에 정말 많은 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습니까? 미사일 시험을 했었고
며칠 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미국의 소리 보도 이 내용도 그렇고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북한이 최근에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서요. 최근엔 뭐 동해안이나 송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래전부터 북한은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술핵은 한반도 전장에서 단거리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전략핵은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지역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대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인 거죠. 일단 에스칸데르를 말씀을 하셨는데 KN-23이 이 에스칸데르형이에요. 예, 탄도 예. 중량이 2.5톤 정도 되는데 사실 예. 소형 핵무기는 1톤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톤을 실을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소형 핵무기도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사거리를 보면은 600km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풀업 기동을 하면서 연료가 조금 떨어져서 예, 예. 사거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한반도는 커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과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억제를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전략 무기는 왜 그러냐? 한반도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동맹 아태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동맹국들의 움직임도 북한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특히 한미일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한국도 견제를 하지만 사실 일본도 견제를 합니다. 특히 일본의 최근에 방위 여러 가지 관련한 강화 계획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북한이 좀 자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그런 무기 그리고 전술적인 무기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네. 열병식 때 분명히 다시 또 뭐 개량형이 나오면 보여줄 것인데 네. 이후에 또 3월쯤에 우리가 또 연합훈련 연습을 네. 하잖아요. 그런 기동 연습이 반드시 포함이 돼요. 네. 그러면은 작년에 12월 22일 날도 한미가 활용 연습을 했을 때 북한이 장사전포를 또 쏘면서 대응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합훈련을 한미가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또 대응 사격훈련 같은 거를 분명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2월에 워낙 또 정치 행사가 많이 또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북한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뭐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 가운데 이제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 열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우리 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연초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2+2 회담도 정상회담 바로 전에 열렸습니다. 외교 국방장관의 회동도 열렸는데 뭐 양국이 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보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한국과 미국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도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좀 삐걱거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일본에게도 그랬지만 한국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라. 그리고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넣었었고 그리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진도를 마음껏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역사 문제는 분명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욕심대로 지금 진도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난번 죄송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예. 그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한 것이요.
이게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 단계에서는 일본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자고 했는데 뭐 사실 뭐 이번 한미일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라는 것 정도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충분히 합의하고 공감하고 네. 그다음에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지 뭐 미국의 요구가 뭐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을 뭐 동맹 수준으로 뭐 끌어올려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겠지만 사실 그게 안 된다라는 것도 미국 측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뭐 압력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네. 지금 윤석열 한국의 정부도 한일 협력에 어떤 한일 협력을 다 제고해야 된다라는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오늘 이루어지는 회담 결과도 또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외교장관 회담 있잖아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해서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아무래도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도 함께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이슈들이 좀 총망라돼서 얘기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무래도 파트너십을 얼만큼 공고화하느냐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관련 여러 가지 뭐 기념행사들이며 이제 좀 과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협력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요 의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특히 외교랑 국방 회담에서 나온 성명들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한반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랑 연계해서 분명히 논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짚어봐야 되는데 한미일의 협력을 삼각 협력을 조금 더 심화시킨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국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또한 정보 감시 정찰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협력도 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파트너들과 조금 더 훈련을 강화한다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거는 대잠수함 훈련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정도예요. 하지만 다자적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이랑 하고 있는 거는 정찰과 관련한 거, 공중 작전과 관련한 거, 해양 안보와 관련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나름대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 주도의 그런 파트너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른 동맹국가의 그 관계 속에서 훈련을 어떻게 또 참여를 할 것이고 어떻게 또 공조를 할 것인가 이런 파트너십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강조되어서 얘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박진 장관을 만나고 중국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이야기를 잠시 좀 언급을 했었는데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중국의 외교적인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다, 뭐 기대하려는 어떤 그런 공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중국 문제도 굉장히 조금 우회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중국에 관련된 논의가 있겠죠. 네. 뭐 클린턴, 죄송합니다, 블링컨 이 국무장관 이 방중 2, 3일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요. 예. 무슨 중국에 관련된 논의가 있겠지만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전체로 나왔는데 거기를 읽어보면은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협력 국가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포용은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이 아무리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콕 집어서 뭐 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뭐 미국은 한참 전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비해서 지역의 관여를 갖다가 굉장히 깊숙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과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뭐 열린 질서를 위해서 규칙에 의거한 어떤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 같이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사실 뭐 북한 비핵화에 무슨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기대를 접어놓은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언제든지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강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